예, 이동호 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자유파 5대 유튜브 공동 생방송에서도 한번 같이 토론도 하고 예, 몇 번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예. 예, 저희가 오늘 이동호 교수님을 이제 특별히 모신 것은 지금 이 탄핵 사태의 배후에 예. 종북 주사파 더 나가서 김정은 집단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아, 예. 이자들이 예, 어떤 뭔가 전략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이자들의 애초의 전략에 맞게 가는 거 갖고 있는 건지 어디쯤 가 있는 건지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이런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모셨어요. 말씀 시작하실까요? 우선 그 전략이라 하면 그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남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라 해가지고 NLPDR이라 해가지고 네. 그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네. 적이 누구냐? 미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자본가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방공 예를 들면 관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뭐 적이고, 경찰 군인, 예, 경찰 예, 군인들, 공무원, 예, 이들이 적이고, 그 다음에 주력은 뭐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이걸 주력군으로 하고 네, 이제 네. 통일조선 꾸린다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3대 혁명 투쟁 과제를 딱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맨 처음에는 뭐냐면 반미 투쟁. 그러니까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연결시켜라. 네. 그다음에 이제 반파쇼 투쟁이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반독재 투쟁이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랄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잡혀간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투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파쇼 투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반파쇼 투쟁에는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공산당들을 탄압하는 기구, 주사파를 탄압하는 기구를 철폐하라는 투쟁이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국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정원 간첩 기능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 투쟁의 일환이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기무사령부를 아예 해체해서 네. 간첩 잡던 사람들 다 일선 부대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랬죠. 그게 이제 파쇼 공안 탄압기구 해체 투쟁이라는 구체로 나와 있는 짓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일 투쟁 이래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하자 뭐 예. 이런 그런 3대 투쟁 과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시기마다 이게 전체 전략으로는 이제 그 미국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자본가를 무너뜨리는 투쟁이지만 몇 가지 단계를 하고 있죠. 그 단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해서 혁명의 기반을 만들자. 민주연립정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혁명이란 최종적으로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인데 그 전 단계로 이제 그 주사파들만 가지고 힘이 부족할 때 예를 들면 뭐 야당의 보수 정치인을 끌어들인,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연립정부다. 민주연립정부. 네. 왜냐하면 민주연립부 기능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보수 세력을 철폐하라. 그 보수 세력이란 한마디로 하면 파쇼 체제를 철폐하라. 근데 파쇼 체제라는 건 정치하고 경제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 보수 세력을 말하고 보수 정치인들을 말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걸 재벌이죠. 말하고.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두 가지 다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보수 연립 정부에 했던 그 과제가 맨 처음 파쇼 체제 타도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사회 정치 생활을 민주화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해체하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대북의 그러니까 북한과 연합하는 그런 그 방도를, 그리고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북한의 예를 들면 혁명론이고, 네. 혁명의 구체적 전술적 과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연립정부가 혁명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그리고는 혁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저들이 좌절됐잖아요. 예. 왜냐하면 50년 정권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혁명 없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체 그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저들은 이제 이재명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재명이 좌절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들이 그 상당히 많이 전술을 바꿨죠.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라. 그래서 5년 내내 투쟁하겠다고 3월 24일 민노총의 대표자 회의를 보면, 네. 그러니까 22년 3월 네. 24일 날, 그러니까 선거하고 딱 보름 있다가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5년 이내에 이 정부와 싸울 거고 이 정부 퇴진까지 나갈 거다. 네. 지금 그 전략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를 어쨌든 민주연립정부 수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놨죠.
근데 이자가 시키는 걸 제대로 못했단 못했죠.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그 개헌도 하다가 말고, 맞죠. 그다음에 그 평화협정으로 이행하는 것도 못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무능한 자가 되니까 이제 소대가리로 그냥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했고, 음. 그다음에 지난 총선을 자세히 보시면 문재인 정권을 내친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상징하는 게 임종석이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전대협 출신이고 그리고 그 친구를 어쨌든 30대부터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아하. 아까 이제 우리 그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아니 잘 만들어놨으면 평화협정 체결까지 갔어야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전선언을 하고 말이죠.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북한이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너무 겁냈다라고 본 거예요. 하하. 그래서 그 일 못한 사람들 쳐낸 거예요. 아. 임종석 쳐내고 그다음에 그 지금 박선원이 가 있는 부평 아. 그 자리가 원래 원내대표 자리잖아요. 그걸 쳐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지난 총선을 보면 훨씬 더 강경한 주사파가 교체됐다. 아하. 그러니까 대표는 이재명으로 교체됐고 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박선원이 직접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영을 마련했다고 보죠. 그래서 아주 강공 드라이브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이보다는 이재명이가 더 독하게 시키는 대로 잘할 거다. 김정은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씨보다는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성남 지역에서 계속 자라고 컸거든요. 아, 예. 성남 지역은 옛날에 운동권들의 해방지였습니다. 근데 그랬어. 거기에 예. 마치 꼬발해가지고 조그만한 그 뭡니까 수공업 영세하는 영세수공업. 그런 예. 공장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러다 보면 열악하고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권들이 거의 성지처럼 돼 있는 그곳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활동하고 있었고 네. 그 이석기 그룹과 연합해서 활동했다고요. 끊임없이. 맨 처음 변호사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한 팀이라고 한 몸이라고 봐야 되죠. 아, 그래요. 예. 그 성남시장 때 단일화도 그 맥락이다. 그 맥락이죠. 예, 김미가 사퇴하고. 김미가 나왔다가 사퇴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재명이를 성남시장으로 만들고. 그 성남시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성남시장 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아예 경기동부연합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김미희가 인수위원장이었고 뭐 행복한 성남 뭐 기획위원회인데 그게 인수위원회였어요. 거기 위원장, 그다음에 대변인, 뭐 그다음에 위원들로 다 경기동부연합이 들어갔다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 뭐 신동아에서도 그 후에 취재를 했었는데 성남에서는 경기동부연합 특히 운동권 인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 예.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뭐 이해찬이건 뭐 임종선이건 이거 여러 장기판의 쫄들이잖아요. 쫄들이죠. 얘 써다가 안 되면 얘 쓰고 얘 얘 쓰고. 써도 안 되면 얘 쓰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가장 충실한 게 이석기죠. 이석기.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당시에 거기에 이제 이석기 신분이 여러 가지인데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 남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으로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당이 곧바로 외화에서 활동하지 않으니까 네. 결정적 시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당 말고 투쟁체를 만들어 띄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에요. 그 전국연합의 경기 동부연합이 그러니까 이재명 그 뭡니까 이석기가 갖고 있던 아하. 자기가 장악했던 뭐 그래서 거기에 뭐 한영진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용인 외국어대학교 후배고 그다음에 경기 동부연합 의장을 시켰다가 네. 이 친구가 성남이 되니까 어허. 이재명 시장이 되니까 나눔 환경이라는 청소 용역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지 3개월도 안 되는데 성남시라는 거대한 시 전체 청소 영역을 완전히 다 아도를 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이권을 떼준 거죠. 그 이제 그 이 운동권 족보로 보면 김근태나 뭐 이런 계열들이 있잖아요. 있죠. 우원식이가 예. 김건식 계열이고 예,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운동권 족보는 지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운동권 족보에는 이름이 별로 올라가 있지도 않은 게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오히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말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가서 물어 그러면 확 물 것 같고. 근데 운동권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주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운동권도
과거에는 서울대가 중심을 했고 네, 네. 연고대가 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중앙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입장에 보면은 자기가 주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비주류로 있었고 그때 만난 게 어쨌든 그래도 이석기도 보면 중앙 출신이 아니잖아요. 용인 외국어대 출신이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방대 출신인데 이제 그 이석기 같은 경우는 아주 조직을 잘했어요. 그래서 용인을 완전히 틀어지고 그다음에 민중민주 혁명당에서 활동을 잘했고 북한이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들과 이재명이 연합했으니까 항상 그들 입장에서는 운동권 내에서도 또 비주류들이 비주류였죠. 예. 이를테면 정진상이도 따지고 보면 비주류. 비주류죠. 남청년 출신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교시가 내려가면 군소리 한 마디 안 하고 이의 한번 제기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머리 쳐박고 하는 게 이재명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그게 있겠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혁명가의 가장 좋은 품성이라고 보죠. 예. 근데 그게 이재명 집단이고 이석기 집단이죠. 그 그리고 교수님 예. 좀 아는 사람은 따지는 게 많잖아요. 따지는 게 많지. 뭘 좀 그게 아니까. 칼막스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뭐 예, 이런 거 따지기 그리고 시작하면 따지고. 김정은이 머리 예, 아프거든. 야, 그리고 주체 사상이 너무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벗어난 거 아니냐 말이야. 관념주의 아니냐 뭐 이거 따지고 들거든. 그래요. 우리 이동호 교수님 본인이 이제 옛날 주사파의 아주 상급 간부로 이제 활동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김정은 집단이 이 남한에 있는 그 이 종북 주사파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제 주사파가 이제 학생운동 자체 내에서 네. 김용환 그룹들이 네. 그게 이제 84년도 그룹이거든요. 네. 그들이 이제 운동권의 투쟁에서 약간 밀렸어요. 어허. 밀려서 이제 뭔가 제기를 모색하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 힘인지 아니면 그때도 제가 알기에는 통역당 잔당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맞아요. 그래서 네. 이들하고 결합했는지 그건 확인은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북한의 방송을 들어요. 네. 거기에 혁명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이 끊임없이 뭔가 그러니까 외제를 직접 타격하자. AI 이론 그러니까 아하. 안티 그 제국주의 이론 이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운동권 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무 과격하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간첩을 보내서 서울대에 예를 들면 그런 문건을 놓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학생운동 내에서 김용환 그룹이 들어서면서 자체 내에서 북한 주체 사상과 혁명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중에 예를 들면 표출된 게 건대 사태죠. 86년. 그 북한 입장에서는 김영한의 존재는 진짜 가문 담비 같은 담비 존재였어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잠수정 타고. 내려보내서 김영한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 김일성 때죠. 예, 김일성 김일성이가 직접 만나주고 두 번이나 만나죠. 공작금 주고 예.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김영환은 글도 잘 썼고 음. 그다음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잘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이 하는데 86년도 건대 때 이제 무모하게 당시 이제 학생운동이 막 북한의 라디오에 그러니까 그 라디오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다가 네. 완전히 국민들하고 괴리돼 버려요. 그게 그게 타진대요. 애학투 사건인데. 예, 예약도 사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86년 11월인데 예. 86년에 87년 요 상황에 마치 뭔가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댓글 같았죠.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이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그걸 틈타서 대대적으로 일을 벌였던 게 애학투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시점쯤부터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대한민국 학생운동을 지도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운동 이론을 가르치고요. 이론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운동은 그것을 전부 타이핑을 해요. 듣고. 네, 그래갖고 팜플렛으로 돌리죠. 팜플렛을 돌리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투쟁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려보내요. 이번 어떤 계기로 어떻게 투쟁하라. 그리고 구호도 내려보내요. 예, 9호까지 예. 슬로건. 예. 그리고 이제 연말 1월이 되면 신년사를 통해서 작년 투쟁에 대한 평가 반성, 금년 투쟁 계획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보냈어요. 그거 하고 각 종북 주사파 조직들은 충성맹세서 만들어 갖고 다시 올려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때 전대협 문건들을 보면요, 예. 북한의 신년사와 거의 똑같으면서 소시만 다르지. 그렇게 지도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그 주사파들이 장성되니까
훨씬 높아지니까 북한에 직접 간첩들을 내려보내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김동식 부여 간첩 같은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예. 처음에 와서 다 만나고 내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 왔다가 잡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김동식 같은 경우가 남한 주사파 만나니까 이 전부 다 자기 북한에 왔다 그래도 크게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미 어느 정도 세뇌가 된 상태이기 상태이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은 계속 그러니까 단파 라디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선 지도하다가 그다음에 직접 지도 방식을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교차로 진행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 받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북한의 예를 들면 방식은 이제 프락션이라 그러는데 네.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나 예. 사람이 침투를 하는데 네. 유명인 같은 경우는 직접 지령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서로가.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그 밑에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프락션된 사람, 네. 프락션된 인자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거나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이석기가 그 뭡니까 그 민혁당 사건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그 나중에 이제 자수하죠. 그리고 사면 복권 받는데 네. 그걸 누가 하냐면 그 문재인 씨가 한다고요. 당시 그 민정수석이. 네, 민정수석 했던 자가 하죠. 제가 보기엔 그러고 곧바로 그러니까 그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2번 후보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로 그리고 사전에 간첩들에게 지시가 내려간다. 이재명을 직접 아니 이석기를 내보내라고. 그러면은 문재인에게 직접보다는 문재인 주변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예. 지금도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적어도 그런 북한의 지령을 직접 수수하거나 직접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뭐 일단은 문재인만 하더라도 민정수석 신분으로 있으면서 북한에 가서 지 친척들 만나고 만났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친척만 만나고 오겠냐? 북한이 어떤 자들인데 다 약점 잡아놓고 뭘 하지 않았겠냐? 제가 광화문 집회 가면 이재명이가 뭐 북한에 가서 무슨 북한 여성하고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 이런 사진들이 전시가 돼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이쁜 여자 그 공작원하고 그다음에 뒤에 안내원하고 술병이 잔뜩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걸렸다는 그 목사들이 많아요. 네, 특히 성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성직자들이. 왜냐하면 인도주의 교류는 종교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했죠. 예. 그러면 그 후에 북한 갔다 온 성직자들이 친북으로 돌아선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팩트로 확인은 안 되는데 그렇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정찰총국이나 보위국의 비밀 문서들이 옛날에 독일 서독하고 동독 통일된 이후에 시타진 문서가 있었지. 그 문서처럼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하면 정말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그랬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지금 확인할 수가 없죠. 예. 자,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 종북 주사파들이 어떻게 끌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들의 전략은 거의 나왔어요. 네.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그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있었잖아요. 예. 국가정보원에 상근 보좌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조실장을 하다가 1차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1차 뭐 차장까지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인맥이 많죠. 그래서 초장기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꽉 막힌 전국에서 아마 네. 뭐 여러 가지 야 이거 개헌배연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봐도 사실은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계엄 조치 말고는 현재 남아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로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박선원이 그런 정보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정보를 가졌을 거고 아하. 그리고 난 내가 볼 때는 더 틀놓고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쟤들 다음에 선거 안 치르나 싶을 정도로 윤석열을 압박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탄핵하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것도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만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내란 수계로 딱 몰았다고요. 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윤석열이 저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봐요. 아하. 예. 그리고 그 계획은 북한하고도 사전에 협의됐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이재명, 박선원 그다음에 언론, 민노총까지 일제히 똑같은 목소리로 나가잖아요. 네, 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 노무현 탄핵했을 때 그 북한이 한민전 방송이 한국민족민전선이라고 네. 대남 지도 방송인데 이 방송이 노무현 탄핵 사태를 의회 쿠데타라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네. 그 용어를 만들고 그건 뭐 국정원이 확인해 보면 압니다. 만들고 1시간도 안 돼서 정동영 입에서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말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당시 이제 여당이죠. 여당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혁명운동을 하면서 우연의 일치란 없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합리적이죠.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재명이가 북한에 그 가서 북한의 안내원으로 보이는 그 여성과 사진 찍은 그 플래카드요. 그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 갔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아마 그거는 그 뭡니까 도지사 되기 전에 예. 갔던 것 같고 도지사 되고 이제 대선 앞두고 가려고 했던 그걸 보면 이재명은 여러 가지로 갇혔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재명이고 이재명 세력이고 문재인이고 문재인 세력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진짜 상대는 김정은 집단이다. 그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그렇게 되는 게 생각하거든요. 북한 그러니까 그 공산당의 조직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맨 상부에 VO입니다. 벵가드 오가니제이션 당이죠. 네, 전이당. 예, 전이당. 이 전이당은 절대로 그 결정적 시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아로입니다. 아로. 레보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혁명 조직. 그 이석기가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게 아로죠. 아로입니다. 예. 근데 이석기 본인은 전이당 출신이고 아하. 이석기 본인 휘하에 만든 조직이 아로 조직입니다. 아하. 예. 그다음에 아로 다음에 대중조직 민노총이나 뭐 학생회나 이런 데 활동하는 조직을 RMO라 그럽니다. 레보루셔너리 매스 오가니제이션.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노총 내에도 있습니다. 예. 혁명적 대중조직. 예. 예.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게 그게 주사파들 RMO입니다. 아하. 그 조직들. 이제 그런 조직들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활동하는 거를 보면 이들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항상 뒤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RMO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양경수 위원장도 RMO 출신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RMO 출신인데 결국은 민노총을 장악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양경수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가 있고 민주노동 전국회의는 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아로와 RMO 그러니까 VO의 지도를 받고 네. 항상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 예. 그러니까 혁명가 조직들과 상대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뒤에는 그러면은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있고 그다음 민노총 뒤에는 세 가지 조직도 있습니다. 민노총만 보십시오. 처음에 양경수는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RMO 그러니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출신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석권호가 간첩이 있었잖아요. 아, 예. 석권호 직접 북한과 접촉했던 간첩입니다. 15년형 받은. 예, 15년 받았던.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창원 간첩단도 민주총 내에 그 자기 지부가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을 프락션해서 북한의 지령이 관통되는 통로로 만들어 놓고 일사불란의 카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네. 이 탄핵 사태 내부에는 그냥 단순히 이재명과 그 정치 집단 그룹이 움직인다고 보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일이 힘있게 굴러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전이당이나 전이 조직 또는 전이적 대중 조직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해 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는 자유파는 그야말로 무정형이야. 예? 조직이 잘 안 돼요. 예. 뭐 자유파라는 사람이 원래 자유를 승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매이는 게 뭐 시킨 대로 잘 안 해. 시킨 대로 잘 안 씁니다. 내가 내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는 네. 지금 공산당하고 누가 대적해 왔나? 그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죠. 예.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1946년도도 예를 들면 신의주에서 어. 기독교 방공호가 함흥에서 네. 방공호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아마 소련이 집권한 지역에서 아마 체계적으로 큰 그 저항 운동은
거의 처음일 그 텐데. 당시에는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예, 이후에 60년대 좀 가서 뭐 좀 나오죠. 동구에서 네. 몇 번 시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최초예요. 유일하죠. 그게 이제 기독교 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한국의 기독교는 한편으로 이 신앙적인 전통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제와 투쟁하면서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전통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한국 기독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참 그 자유우파는 조직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광화문 애국운동의 주력은 기독교인데 80%가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화됐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힘일 거예요. 네. 그냥 자유우파는 조직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똑똑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세력의 힘이에요. 힘이죠.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세잖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뭐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도 뭐 호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설교에 매우 주목했어요.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한 몇 년 걸려서야 동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부흥사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볼 때는 헌신성이 있어요. 네. 자기 네. 교회 헌금을 전부 조직하는 데 썼거든.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 둔 거예요. 만약에 그 조직이 없었으면 저항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조직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에서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문재인 정권과의 그 투쟁을 하는 광화문 집회 2019년 10월에 있었던 그 집회의 본질을 공산주의 대 기독교 세력 간의 전쟁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보신 한 거예요. 150년간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기독교 세력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전장터다. 어.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동호 교수님은 이제 그 주사파의 아주 그 최상급 활동가였다가 이제 전향을 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국 주사파들의 배후의 움직임, 또 그들의 전략 전술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자유파의 어떤 이제 이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은 뭐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아, 이건 뭐 저까지 뭐 만약에 뭐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으면 영광이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련 무너지고 네. 이거 굉장한, 그러니까 내가 봤던 체계로 봤던 공산주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10년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황장엽 씨가 탈출하면서 이제 그게 내가 돌아서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한 3년을요 아예 그 내가 봤던 책, 그다음에 그러면 보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3년을 나가면서 전부 다 뒤져봤어요. 아하.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내가 틀렸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사상을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건 더 힘들다. 더 힘들죠. 네. 더 힘들죠. 예. 그 엄청난 그 사상적 혼란을 넘어서서 우리 이동호 교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김문수 장관도 지금 그렇죠. 저렇게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제 그룹이 예. 당시 이제 그 누굽니까 안병직 선생하고 예. 이런 그룹들이 이제 그 있거든요. 그 네. 서클들. 그리고 김문수 장관하고 이제 동기가 이영훈 교수가 원래는 노동운동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김건태 직계인데 노동운동 들어갔다가 제가 이영훈 교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김문수 장관은 이게 굉장히 노동운동에 적응을 잘해서 평생 있었고 자기는 한 달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공부했는데. 예. 근데 그 집단이 제가 알기로는 안병직 교수 집단이 일본에 가면서 당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미국의 수입 개방하고 이러면 우리 망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점점 잘 살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 이론이 틀렸다. 그러니까 정직한 집단이었죠. 그러면서 내 이론이 틀렸다고 고백하기 이르러요. 그래서 그 집단들이 이제 고백하면서 거기에 뭐 이영훈도 끼어 있었고 김문수도 끼어 있었고 동시에 그 일단의 집단들이 다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자주 모시고 또 이런저런 우리 이
사실은 격변이면서 동시에 차상적으로 엄청난 어떤 그 케이오스적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자유주의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재건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재건되는 과정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은 말씀들을 앞으로 좀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별 말씀.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 말씀.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 세력에 의해서 사냥당하는 아주 혼란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계기로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배후에서 대한민국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들의 실체를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여당 야당이 정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동호 교수와의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이동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